며느리는 신혼인데도 밤마다 집을 나섰습니다. 행선지는 늘 같았습니다. 네온사인이 번쩍이는 노래방 건물, 사람들이 술에 취해 드나드는 곳이었지요. 그 사실을 처음 알게 된 순간 제 심장은 얼어붙었습니다. 신혼 며느리가 왜 하필 그런 곳을 드나드는 걸까? 그날부터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가을 저녁 6시 우리 집 작은 식탁은 따뜻한 온기로 가득했습니다. 갓 결혼한 아들 민수와 며느리 지은이가 나란히 앉아 저녁을 먹고 있었죠. 지은이는 정말 착하고 예쁜 아이였어요. 시집 온 지 석 달째, 아직도 새댁티를 벗지 못한 수줍은 모습이 귀여웠습니다. 어머님이 끓여주신 된장찌개가 세상에서 제일 맛있어요. 지은이의 맑은 목소리가 식당을 채웠습니다. 그 아이는 항상 이렇게 상냥하게 말했어요. 처음엔 어색할까봐 걱정했는데 지은이가 워낙 밝고 다정해서 금세 가족 같은 분위기가 되었죠. 민수가 젓가락을 놓으며 시계를 보더니 한숨을 쉬었습니다. 아, 오늘도 회식일에 부장님이 갑자기 잡으신 거라서 빠질 수가 없어. 괜찮아. 자기야 어머니랑 둘이서 조용히 있을게. 지은이가 환하게 웃으며 민수의 어깨를 토닥였어요. 이런 모습을 볼 때마다 정말 잘 만났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평범하지만 따뜻한 우리 집의 일상이었죠. 민수가 회사 일로 늦는 날이 부쩍 많아졌습니다. 회식이나 야근, 때로는 출장까지. 그럴 때마다 지은이와 나는 둘만의 저녁 시간을 보냈어요. 하지만 며칠 지나면서 이상한 점을 발견하기 시작했습니다. 민수가 늦는다는 연락이 오면 지은이는 어김없이 식사를 마친 후 외출 준비를 했거든요. 어머니 답답해서 잠깐 바람 쐬러 나갔다 올게요. 처음에는 그러려니 했어요. 젊은 사람이 집에만 있으면 답답할 수도 있죠. 하지만 이런 일이 계속 반복되자 조금씩 궁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지은이는 외출하기 전에 항상 거울 앞에서 화장을 고쳤어요. 립스틱을 새로 바르고 향수를 뿌리고 평소보다 조금 더 신경 써서 옷을 골라 입었습니다. 단순히 바람 쐬러 나가는 치장치고는 너무 정성스러웠어요. 친구 만나러 가요. 때로는 이렇게 말하기도 했죠. 젊은 사람들의 사교 생활이야 당연한 거겠지만 뭔가 미묘한 위화감이 들었습니다. 왜 항상 민수가 늦는 날에만 친구를 만나는 걸까요? 호기심 반, 걱정 반으로 나는 지은이의 외출을 유심히 관찰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집 거실 창문에서는 아파트 단지 입구가 한눈에 보이거든요. 지은이는 항상 같은 시간, 같은 방향으로 걸어갔어요. 아파트 정문을 나서서 오른쪽 골목으로 향했습니다. 그 골목은 주택가와 상가가 섞여 있는 번화한 곳이었죠. 어느 목요일 저녁이었습니다. 민수가 또 회식으로 늦는다고 연락했고 지은이는 평소보다 더 정성스럽게 화장을 고쳤어요. 어머니 오늘은 좀 늦을 것 같아요. 그 아이가 현관문을 나서는 모습을 창가에서 지켜봤습니다. 어둠 속에서도 지은이의 실루엣은 선명했어요. 빠른 걸음으로 골목 안쪽으로 사라져갔습니다. 그때부터 매번 지은이가 나갈 때마다 창가에 서서 지켜보게 되었어요. 마치 탐정이 된 기분이었죠. 하지만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라 모종의 불안감이 자꾸 스며들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패턴은 더욱 분명해졌습니다. 민수의 늦은 일정과 지은이의 외출 시간이 정확히 일치했어요. 마치 미리 짜인 각본처럼 말이죠. 어느 날 밤 지은이가 평소보다 훨씬 늦게 들어왔습니다. 시계를 보니 밤 11시 30분이었어요. 그 아이의 얼굴에는 붉은 기운이 돌았고 미세하게 술 냄새가 났습니다. 어머니 늦어서 죄송해요. 친구들이랑 얘기가 길어져서. 하지만 지은이의 목소리는 평소와 달랐어요. 약간 떨리는 것 같기도 하고 어딘가 어색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의 옷에서는 담배 냄새도 함께 났어요. 잠자리에 들면서도 계속 생각이 났습니다. 지은이는 담배를 피우지 않는 아이인데 왜 담배 냄새가 날까요? 그리고 술을 마셨다면 도대체 어떤 친구들과 어디서 만난 걸까요? 작은 의심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졌어요. 결정적인 순간은 금요일 밤에 찾아왔습니다. 민수가 출장으로 집에 없는 날이었어요. 지은이는 저녁 7시쯤 평소보다 더 화려하게 차려입고 나갔습니다. 나는 불안한 마음에 창가에 서서 기다렸어요. 지은이가 돌아올 때까지 계속 지켜보고 싶었거든요. 시간이 흘러 밤 10시가 되었을 때 골목 저편에서 익숙한 실루엣이 나타났습니다. 지은이었어요. 하지만 그 아이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정확히 구별하기는 어려웠지만 분명히 누군가와 함께 걸어오고 있었어요. 남자 같았습니다. 둘은 골목 입구에서 잠깐 서서 대화를 나누더니 그 남자는 반대 방향으로 사라졌어요. 심장이 쿵쾅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설마 그런 건 아니겠죠? 다음 날 나는 용기를 내서 그 골목을 직접 걸어봤습니다. 지은이가 항상 향하는 그 길 끝에 무엇이 있는지 확인하고 싶었거든요. 골목을 따라 걸어가니 작은 상가 건물들이 늘어서 있었어요. 카페, 음식점, 편의점. 그리고 그 끝에서 나는 깜짝 놀랄 만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건물 2층에 번쩍이는 네온 사인이 있었어요. 빨간색과 파란색 불빛이 교대로 깜빡이며 노래방이라는 글자를 밝히고 있었습니다. 잠깐, 설마 지은이가 이곳에? 나는 그 자리에 서서 한동안 그 간판을 바라봤어요.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새댁인 우리 며느리가 노래방에 다닌다고? 그것도 혼자서? 아니면 혼자가 아닐 수도 있겠네요. 어젯밤 함께 걸어오던 그 남자와 말이죠. 온갖 상상들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좋지 않은 상상들만 자꾸 떠올랐어요. 우리 민수는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지은이는 다른 남자와. 설마 그런 건 아니겠죠? 하지만 다른 해석이 떠오르지 않았어요. 새댁이 밤마다 노래방에 간다니 그것도 남편 몰래 말이에요. 그날 밤부터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지은이를 보는 시각도 달라졌어요. 그 아이의 밝은 미소 뒤에 뭔가 다른 것이 숨어 있는 건 아닐까 하는 의심이 들었거든요. 며칠 더 관찰해봤지만 패턴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민수가 늦는 날이면 어김없이 지은이는 그 골목으로 향했어요. 그리고 돌아올 때는 항상 술 냄새와 함께였습니다. 한 번은 지은이에게 넌지시 물어보기도 했어요. 요즘 친구들 자주 만나네? 네, 어머님 가끔 스트레스 풀려고 나가는 거예요. 스트레스를 푼다. 새댁이 무슨 스트레스가 그렇게 많다고 밤마다 노래방을 다니는 걸까요? 그리고 그 스트레스 해소 방법이 남편 몰래 다른 남자와 함께하는 것일까요? 의심은 확신으로 바뀌어 가고 있었습니다. 어느 화요일 저녁 민수가 또다시 급한 회식으로 늦는다고 연락했습니다. 지은이는 이번에도 어김없이 외출 준비를 시작했어요. 거울 앞에서 립글로스를 바르고 향수를 뿌리고 평소보다 짧은 치마를 입었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니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어요. 지은아, 어디 가는 거야? 친구 만나러 가요, 어머니. 그 아이는 여전히 환하게 웃었지만 나는 그 미소가 가짜처럼 느껴졌어요. 지은이가 현관문을 나선 후 나는 창가에 서서 그 아이의 뒷모습을 지켜봤습니다. 똑같은 길, 똑같은 시간, 똑같은 목적지. 하지만 오늘은 달랐습니다. 더 이상 모른 척할 수 없었어요. 밤 11시가 넘어 지은이가 돌아왔을 때 그 아이의 모습은 나가기 전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머리는 헝클어져 있었고 화장도 번져 있었어요.
그리고 평소보다 훨씬 진한 술 냄새가 났습니다. 어머니 다녀왔어요. 지은이의 목소리는 약간 흔들렸어요. 그 아이의 눈동자도 평소와 달랐습니다. 뭔가 죄책감에 시달리는 것 같기도 하고 동시에 들뜬 것 같기도 했어요. 그 순간 나는 확신했습니다. 우리 며느리에게 분명히 뭔가 비밀이 있다는 것을. 잠자리에 누워서도 잠이 오지 않았어요. 온갖 생각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우리 민수가 알면 얼마나 상처받을까? 이 결혼은 과연 괜찮을까? 지은이가 정말 우리 가족을 속이고 있는 건 아닐까? 새벽 4시 나는 침대에서 일어나 거실로 나왔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그 골목을 바라보며 단단히 마음먹었습니다. 다음에 지은이가 또 나간다면 그때는 나도 따라가 봐야겠어요. 그 네온 사인이 깜빡이는 노래방에서 우리 며느리가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는지, 누구와 함께 있는지 직접 확인해야겠다고 말이죠. 안 되겠다. 나라도 따라가 봐야겠다.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린 그 말이 모든 것을 바꿔놓을 시작이 될 줄은 그때 몰랐습니다. 며느리의 밤 외출은 하루 이틀의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달력이 넘어가듯 조용히 그러나 규칙적으로 반복되었습니다. 벽걸이 시계가 10시를 가리키면 거실 공기가 미세하게 달라졌고 부엌 창문 유리에 맺힌 물방울들 사이로 외풍이 스며들었습니다. 그때쯤이면 며느리는 작은 파우치에서 립스틱을 꺼내 한 번, 2번 입술을 고쳤고 앞머리를 가볍게 말아 올린 뒤 코트에 단추를 하나씩 채웠습니다. 어머니 잠깐 다녀오겠습니다. 짧고 정돈된 그 말, 마치 오래 연습한 문장처럼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현관문이 닫히면 집은 금세 빈집처럼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그 문이 닫히는 소리보다 문틈으로 흘러나오는 찬 공기가 더 무서웠습니다. 차가운 공기와 함께 밀려오는 불안, 이유를 알 수 없는 서늘함이 제 발목을 붙잡았습니다. 창문 가리개를 조금 젖혀 내다보면 며느리는 늘 같은 방향으로 걸어갔습니다. 골목 끝, 네온 사인이 번쩍이는 건물. 그 건물에 다가갈수록 노란빛이 붉고 푸른빛으로 섞였고 새어나오는 음악 소리는 날이 갈수록 제 가슴을 쿵쿵 두드렸습니다. 그 빛이 며느리의 뒷모습을 덮으면 저는 손가락으로 유리창 가장자리를 무의식적으로 긁었습니다. 유리창을 긁는 손끝에서 어쩐지 알 수 없는 비명이 나는 것만 같았습니다. 돌아오는 길은 더 늦어졌습니다. 처음엔 11시 무렵, 그 다음 날은 자정을 훌쩍 넘겼고 어떤 날은 새벽 1시 즈음에야 현관 비밀번호 소리가 들렸습니다. 삑, 삑, 삑 일정한 간격의 소리와 함께 들어오는 며느리는 신발을 벗고 바로 욕실로 들어갔습니다. 욕실 문이 닫히고 샤워기가 켜지는 순간 저는 안방 불을 껐다 켰다 하며 이유도 없는 망설임에 사로잡혔습니다. 물줄기 소리 사이로 희미하게 섞여 들어오는 냄새가 있었습니다. 술집 특유의 알코올 찌든 냄새, 누군가의 손가락 사이에서 오래 태워진 담배의 매캐함, 그리고 제가 쓰지 않는 종류의 향이 마치 그림자처럼 집안 공기 속에 묻어 있었습니다. 그 냄새는 마치 손에 잡히지 않는 증거 같았습니다.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존재하는, 손으로 내쉴 때마다 코끝에 다시 와닿는, 지워지지 않는 흔적. 내가 너무 예민한 걸까? 침대 모서리에 앉아 마음속으로 수십 번을 물었습니다. 아들 녀석이 늦는 날이 많아도 며느리는 항상 살갑게 저녁상을 치웠고 먹고 난 그릇을 말없이 씻어 말렸습니다. 어머니 내일 김치찌개 끓일까요? 지난번에 어머니가 알려주신 방법으로 해보면 좋을 것 같아서요. 그 말투는 진심이었고 눈빛은 거짓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도 밤이 되면 저를 미치게 하는 그 발걸음과 냄새가 다시 시작됐습니다.
믿음과 의심 사이에서 마음이 두 쪽 나듯 흔들렸습니다. 며칠 뒤 우연히 엘리베이터 앞에서 이웃 아주머니와 마주쳤습니다. 꽃무늬 스카프를 두른 분이었는데 손에 들린 장바구니에서 대파와 계란이 비죽이 고개를 내밀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며느님 참 반듯하시더라고요. 밤에도 말끔하게, 단정하게. 요즘 젊은 사람들 보기 드문데 어디 학원이라도 다니시나 봐요. 아무 뜻 없이 건넨 칭찬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 말이 제 가슴을 콕 찔렀습니다. 밤에도 말끔하게. 단어 하나가 벼락처럼 내려앉았습니다. 어쩌면 아주머니의 말이 맞을 수도 있습니다. 학원, 모임, 회식 이유는 많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마음속 어디에선가 작은 목소리가 속삭였습니다. 그 건물은 왜 하필 그 건물일까? 현관 앞 경비 아저씨는 더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며느님 참 성실하시네요. 밤에도 늘 똑같은 시간에 나가시던데요. 규칙적인 분 같아요. 웃음 띤 칭찬이었고 악의는 단 한 톨도 없었습니다. 그 칭찬이 제게는 칼날처럼 느껴졌습니다. 규칙적이라는 말이 오히려 제가 그려놓은 의심의 윤곽을 더 또렷하게 만들어버렸습니다. 규칙적으로 나가는 일. 그 말은 밤과 건물, 네온사인과 소란, 그리고 며느리의 젖은 머리카락까지 한 줄로 엮어냈습니다. 그날 밤 식탁 위에는 국그릇 자국이 둥근 물기를 남겼고 며느리는 허둥지둥 코트를 걸치다 영수증 하나를 떨어뜨렸습니다. 바람이 살짝 들어와 종이 조각이 바닥을 한 바퀴 굴렀습니다. 저는 그 종이를 조심스레 집어들었습니다. 얇은 감촉, 손끝에 와닿는 잉크의 거친 면길 노래방, 굵은 활자가 제 눈앞에서 불쑥 솟아올랐습니다. 딱 하고 심장이 어딘가에 부딪히는 소리가 들린 것 같았습니다. 종이 구석에는 희미한 얼룩이 말라붙어 있었고 지문 같은 흔적이 곁에 찍혀 있었습니다. 단지 영수증일 뿐이라고 스스로를 타이르고 또 타일렀습니다. 그러나 종이 한 장이 제게 들려준 이야기는 너무도 구체적이었습니다. 장소, 시간, 금액, 모든 것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내가 본 것이 꿈이 아니구나. 그 생각이 발을 땅에 붙였습니다. 욕실 문이 열리자 따뜻한 수증기가 복도까지 밀려왔습니다. 며느리는 수건으로 머리를 꾹꾹 눌러 물기를 빼고 제 앞을 지나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어머니 혹시 드실 것 더 필요하세요? 그 순간 저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물어보면 될 일입니다. 대체 어디에 다녀오는지, 왜 이 밤에 그 건물을 드나드는지. 하지만 질문은 늘 목구멍 어딘가에 걸려 내려가지 않았습니다. 묻는 순간 되돌릴 수 없는 문이 열릴까 두려웠습니다. 혹여 제가 상상하는 그 대답이 돌아온다면 저는 무엇으로 내일을 버틸 수 있을까요? 말하지 못하는 것은 어쩌면 믿고 싶은 마음의 마지막 버팀목이었는지도 모릅니다. 다음 날 며느리는 다시 같은 시간에 나갔습니다. 저는 창가에 서서 오래 굳어 있었습니다. 밖은 촉촉한 밤이었고 골목 바닥엔 진한 비가 남긴 얕은 웅덩이가 여기저기 동그란 얼굴을 내밀고 있었습니다. 네온 간판의 붉은 빛이 웅덩이에 떨어지면 물결이 잔잔히 흔들리며 화장을 지운 얼굴처럼 퍼져나갔습니다. 그 물결 속을 며느리의 발자국이 지나갔고 멀리서 껄껄대는 웃음과 마이크 잡는 소리가 바람에 실려왔습니다. 귀를 기울이면 들릴 듯 말 듯한 멜로디, 그러나 제 마음속에서는 잡음처럼만 울렸습니다. 밤이 깊을수록 의심은 몸집을 키워 괴물이 되었습니다. 침대맡 스탠드 불을 껐다 켰다 하며 분초를 세웠습니다. 시계 초침이 지나갈 때마다 제 마음은 다른 방향으로 흔들렸습니다. 아니다. 내가 괜한 상상을 하는 거다. 아니야. 냄새와 영수증이 증명해준다.
이 두 목소리가 서로의 꼬리를 물며 빙글빙글 돌았습니다. 저는 결국 다이어리를 꺼내 날짜 옆에 작은 점을 찍어 두었습니다. 며느리가 나간 날은 붉은 점, 일찍 들어온 날은 파란 점. 점은 어느새 10줄을 넘겼고 붉은 점이 파란 점을 압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눈앞에서 붉은 점들이 하나의 선으로 이어질 때 저는 더 이상 눈을 피할 수 없다는 걸 알았습니다. 어머니 내일 반찬 뭐 해드릴까요? 아들의 문자 메시지가 늦은 밤 도착했습니다. 사진 속에서 그는 회식 자리인지 환하게 웃고 있었고 테이블 위에는 빈 접시와 병들이 어지럽게 흩어져 있었습니다. 저는 아무거나라고 답장을 쓰려다 지웠습니다. 이 아이에게 지금 이 이야기를 해야 하나. 손가락이 잠시 멈추더니 결국 단 한 줄만 적혔습니다. 늦지 마라. 건강 챙기고. 전송 버튼을 누르는 동안 제 마음속에서는 또 다른 문장이 끝내 보내지지 못한 채 웅얼거렸습니다. 내 아내가 매일 밤 그 건물에 가는 걸 너는 알고 있니? 그날 새벽 며느리가 들어와 현관을 지날 때 저는 일부러 모른 척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눈을 감으면 냄새는 더 선명해졌습니다. 술과 담배, 그리고 제가 모르는 향. 저는 천천히 숨을 들이마셨다가 내쉬며 스스로에게 마지막 변명을 건넸습니다. 혹시라도 내가 틀렸다면. 하지만 영수증이 떠올랐고 이웃의 말이 겹쳐졌고 경비 아저씨의 담담한 칭찬이 마지막 모처럼 박혔습니다. 믿음은 조용히 물러나고 의심은 제 마음의 가장자리에서 중심으로 이동했습니다. 아침이 밝았을 때 창문 너머로 비둘기 한 쌍이 난간에 앉아 서로의 깃을 다듬고 있었습니다. TV에서는 날씨 예보가 흐르고 사회면 뉴스 자막이 올라왔다 내려갔습니다. 평범한 하루의 시작이었지만 제 안에서는 어떤 결심의 톱니바퀴가 소리를 내며 맞물렸습니다. 더는 이대로 흔들릴 수 없었습니다. 똑똑히 보고 제 눈으로 확인하고 그 다음에야 말하든 숨기든 결정해야 했습니다. 하루 종일 마음을 다잡고 또 다잡았습니다. 저녁이 되자 손목 시계를 벗어 테이블 위에 올려두고 낡은 스카프를 목에 둘렀습니다. 거울 앞에 서서 제 얼굴을 한번 바라보았습니다. 주름 사이로 스며든 밤의 그림자가 제 눈동자에 길게 늘어져 있었습니다. 해가 지고 골목에 불이 들어올 무렵 며느리는 다시 코트를 걸치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잠깐 다녀오겠습니다. 그 말 끝이 사라지기 전에 저는 가볍게 목을 가다듬었습니다. 대답 대신 아주 작은 숨을 들이키고 문이 닫히자마자 서랍에서 오래된 운동화를 꺼냈습니다. 끈을 묶는 손이 조금 떨렸습니다. 현관문을 열기 전 저는 등 뒤로 손을 가져가 스위치를 톡 끄고 집안을 어둠 속에 남겨두었습니다. 어둠은 조용히 제 결심을 감싸주었습니다. 복도에는 형광등이 윙하는 미세한 울림을 내며 켜져 있었습니다. 엘리베이터 버튼 위 빨간 불이 움찔거렸고 거울 속 제 얼굴은 평소보다 더 낯설어 보였습니다. 1층으로 내려가는 동안 저는 제 입술 안쪽을 살짝 깨물었습니다. 피막 같은 것이 아주 조금 혀끝에 스쳤습니다. 그 맛이 오히려 저를 현실로 잡아당겼습니다. 현관문을 지나며 경비 아저씨가 고개를 끄덕였고 저는 그 인사에 미소를 지을 여유가 없었습니다. 골목 입구에 서니 바람이 가늘게 불어왔고 멀리서 음악과 웃음, 누군가의 말소리가 물결처럼 겹쳐왔습니다. 저는 코트를 여미며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오늘은 반드시 따라가 본다. 현관문을 나서는 순간 가을밤의 차가운 공기가 얼굴을 스쳤습니다. 평소 같으면 이 시간에 집 밖으로 나올 일이 없었는데 오늘만큼은 달랐어요. 마음속 깊이 자리 잡은 의심을 확인해야 했거든요.
2달 동안 쌓여온 모든 의문들을 풀어야 할 시간이 온 거였어요. 아파트 단지를 벗어나 큰 길로 접어들면서 발걸음이 점점 무거워졌습니다. 정말 이렇게까지 해야 하는 걸까요? 혹시 제가 며느리를 너무 의심하고 있는 건 아닐까요? 하지만 지금까지의 모든 정황을 생각해보면 그냥 넘어갈 수는 없었어요. 노래방 영수증, 낯선 남자 향수 냄새, 이웃들의 증언, 퇴근길 직장인들과 저녁 약속을 위해 나온 사람들이 오가고 있었어요. 그 속에서 저만 유독 다른 목적을 가지고 걷고 있는 것 같아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혹시 누군가 저를 알아보면 어떻게 하나 싶어서 모자를 더 깊게 눌렀었어요. 지은이가 향한 그 골목이 점점 가까워졌어요. 멀리서부터 붉은색과 파란색 네온 사인들이 깜빡이는 게 보였습니다. 술집들과 노래방들이 모여 있는 그 골목, 평소에는 그냥 지나치기만 했던 곳이었는데 오늘은 다르게 느껴졌어요. 마치 금지된 세계로 들어가는 것 같았습니다. 골목 입구에 다다르자 온갖 소음이 귀를 자극했습니다. 술집에서 흘러나오는 시끄러운 트로트 음악, 취객들의 큰 웃음소리, 그리고 노래방에서 새어나오는 발라드 노래 소리까지 평소 조용한 생활에 익숙했던 저에게는 너무나 낯선 세계였어요. 네온사인들이 만들어내는 빛이 길바닥의 웅덩이에 반사되어 일렁였습니다. 붉은색 노래방이라는 글자가 물에 비쳐 마치 피처럼 번져 보였어요. 그 광경이 왠지 불길하게 느껴졌습니다. 파란색 24시라는 글자도 함께 물결치며 흔들렸어요. 골목 안쪽으로 들어갈수록 술 냄새와 담배 연기가 진해졌어요. 어디선가 여자들의 높은 웃음소리도 들렸습니다. 아마도 지은이 같은 젊은 여성들이 손님들과 함께 있는 소리겠죠. 이런 곳에서 우리 지은이가 시간을 보내고 있다니 아직도 믿기지 않았어요. 모자를 더 깊게 눌러 쓰고 가방끈을 단단히 움켜쥐었습니다. 혹시 누군가 저를 알아볼까봐 불안했거든요. 특히 지은이에게 들킬까봐 조심스럽게 발걸음을 옮겼어요. 심장이 너무 빨리 뛰어서 숨소리까지 거칠어졌습니다. 골목 중간쯤에서 드디어 그 건물을 발견했습니다. 길 노래방이라고 적힌 네온 사인이 번쩍번쩍 깜빡이고 있었어요. 바로 지은이 화장대에서 발견했던 명함의 그 노래방이었습니다. 실제로 보니 명함보다 훨씬 화려하고 눈에 띄었어요. 건물은 생각보다 낡아 보였어요. 3층 건물인데 1층은 24시간 편의점이고 2층과 3층이 노래방이었습니다. 외벽에는 세월의 흔적이 역력했고 페인트가 여기저기 벗겨져 있었어요. 계단 입구는 조금 어둡게 느껴졌고 계단 난간도 녹이 슬어 있었습니다. 건물 앞에서 잠깐 멈춰서서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과연 지은이가 정말 이 안에 있을까요? 그리고 만약 있다면 정말로 제가 생각하는 그런 일을 하고 있는 걸까요? 이런 낡은 건물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어요. 이제 곧 모든 진실을 알게 될 것 같았거든요. 동시에 무서운 마음도 들었습니다. 만약 제 추측이 맞다면 이 가족은 어떻게 될까요? 민수는 이 사실을 견딜 수 있을까요? 그때였습니다. 노래방 계단 입구에서 낯익은 실루엣이 나타났어요. 지은이었습니다. 그 아이는 2층에서 내려와 1층 편의점으로 들어가더군요. 평소보다 화려한 옷을 입고 있었고 화장도 진하게 한 상태였어요. 저는 재빨리 근처 전봇대 뒤로 몸을 숨겼습니다. 심장이 터질 듯이 뛰었어요. 정말로 지은이가 이곳에 있었다니 아직도 믿기지 않았습니다. 그 아이가 정말로 이런 곳에서 시간을 보내고 있다니. 지은이는 편의점에서 무언가를 사고 있었어요. 편의점 유리창 너머로 보니 맥주와 안주를 고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편의점 사장과 익숙하게 대화를 나누더군요. 마치 단골 손님처럼 말이에요. 몇 분 후 지은이가 편의점에서 나왔어요. 손에는 맥주캔 여러 개와 안주거리를 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편의점 사장으로 보이는 중년 남성이 함께 나와서 지은이와 함께 계단을 올라가더군요. 그 순간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어요. 지은이가 정말로 남자와 함께 노래방에 있다니. 그것도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 아저씨와 말이에요. 그 남자는 50대 정도로 보였는데 우리 지은이와는 부모와 자식벌 나이 차이였어요. 두 사람이 함께 올라가는 뒷모습을 보면서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지은이가 그 남자와 대화하는 모습이 너무 자연스러웠어요. 마치 오래전부터 알고 지낸 사이처럼 말이죠. 계단 입구 근처로 조심스럽게 다가갔습니다. 2층에서 희미하게 음악 소리가 들려왔어요. 그리고 웃음소리도 함께 들렸습니다. 남자 목소리와 여자 목소리가 섞여서 들려왔는데 그중 여자 목소리는 분명히 지은이의 것이었어요. 건배. 위층에서 남자 목소리가 크게 들렸어요. 그리고 지은이의 웃음소리가 이어졌습니다. 정말로 함께 술을 마시고 있었던 거예요. 새댁인 우리 며느리가 낯선 남자와 술을 마시다니. 계단에는 술 냄새와 담배 연기가 가득했습니다. 그리고 진한 향수 냄새도 섞여 있었어요. 바로 어젯밤 지은이 옷에서 맡았던 그 냄새였습니다. 이제 그 냄새의 출처를 알 것 같았어요. 계단 벽에는 여러 명함들이 붙어 있었어요. 길 노래방, 프리미엄 서비스, 예쁜 아가씨와 함께 1:1 맞춤 서비스 같은 문구들이 적힌 명함들이었습니다. 이걸 보니 제 추측이 맞았다는 확신이 들었어요. 이곳은 단순한 노래방이 아니었습니다. 젊은 여성들이 남성 고객들과 함께 술을 마시고 노래를 부르며 시간을 보내는 그런 곳이었어요. 그리고 우리 지은이가 바로 그런 일을 하고 있었던 거였습니다. 또 다른 명함에는 시간당 5만 원이라는 가격표도 적혀 있었어요. 그러니까 지은이는 시간당 돈을 받고 남자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있었던 거예요. 도우미 아르바이트라는 제 추측이 정확했던 거였습니다. 정말 내가 키운 아들의 아내가 이런 곳에서 속으로 중얼거리며 주먹을 꽉 쥐었어요. 몸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분노와 수치심 그리고 배신감이 한꺼번에 몰려왔거든요. 이런 감정을 느껴본 적이 없어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어요. 지은이를 처음 만났을 때의 순수하고 착한 모습이 떠올랐어요. 그때 그 아이는 정말 천사 같았는데 알고 보니 이런 숨겨진 면이 있었다니. 우리 가족 모두를 속이고 있었던 거였어요. 그동안의 모든 순수한 모습들이 다 연기였던 거죠. 가장 화가 났던 건 민수 생각이었습니다. 우리 아들은 아내를 사랑하고 믿고 있는데 정작 그 아내는 다른 남자들과 이런 곳에서 시간을 보내고 있었어요. 그것도 돈을 받고 말이죠. 이런 배신이 어디 있나요? 손이 떨려서 가방끈을 제대로 잡을 수도 없었어요. 입술을 깨물며 분노를 참으려 했지만 가슴속에서 끓어오르는 화를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혈압이 올라간 것 같았고 머리가 지끈거렸어요. 문득 지은이와 처음 만났던 날이 떠올랐어요. 민수가 여자친구를 소개한다며 데려온 그 아이는 정말 순수해 보였거든요. 예의 바르고 착하고 우리 아들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것 같았어요. 어머니, 민수 씨를 잘 부탁드려요. 저도 어머니께 잘하는 며느리가 될게요. 그때 지은이가 했던 말이 기억났어요. 얼마나 진심 어린 목소리였는지 눈물까지 글썽이면서 말했던 그 모습. 그런데 알고 보니 모든 게 가짜였던 거예요. 우리 가족을 속이고 있었던 거였습니다. 결혼식 때의 모습도 떠올랐어요. 하얀 웨딩드레스를 입고 행복하게 웃던 지은이의 모습.
그때 저는 정말 좋은 며느리를 얻었다고 생각했는데 모든 게 착각이었어요. 성당에서 서로 사랑한다고 맹세했던 그 순간도 거짓이었던 거죠. 신혼여행에서 돌아와서 인사드리러 왔을 때도 그 아이는 정말 행복해 보였거든요. 민수와 손을 잡고 다정하게 대화하는 모습을 보며 얼마나 흐뭇했는지. 하지만 그 모든 게 연기였던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서 분노는 점점 절망으로 바뀌어 갔어요. 이제 이 상황을 민수에게 어떻게 말해야 할까요? 아들에게 아내가 이런 일을 한다고 어떻게 말할 수 있을까요? 어떤 부모가 자식에게 이런 끔찍한 소식을 전할 수 있겠어요? 민수가 얼마나 상처받을지 생각하니 가슴이 아팠어요. 그 아이는 지은이를 정말 사랑하거든요. 결혼 전부터 지금까지 한결같이 아내를 아끼고 보살펴왔는데 이런 배신을 당하다니. 아들의 순수한 마음을 생각하니 더욱 화가 났어요. 그리고 우리 가족의 체면은 어떻게 될까요? 이웃들이 알게 되면 어떻게 할까요? 이미 몇몇 사람들은 눈치채고 있는 것 같았는데 완전히 드러나면 우리 가족 모두가 고개를 들 수 없을 거예요. 이제 가정은 끝나는 걸까?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리며 벽에 기댔어요. 다리에 힘이 빠져서 서 있기가 힘들었거든요. 몇 달 전까지만 해도 행복했던 우리 가족이 이렇게 무너져 내릴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그때 2층에서 남자 목소리가 더 크게 들려왔어요. 뭔가 지시하는 듯한 말투였습니다. 그리고 지은이의 대답 소리도 들렸어요. 네, 사장님 알겠습니다. 내일도 같은 시간에 올게요. 사장님이라고 불렀어요. 그 남자를 사장님이라고 말이에요. 이제 확실해졌습니다. 지은이는 정말로 이곳에서 일하고 있었고 그 남자는 이 노래방의 사장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내일도 온다고 했으니 정기적으로 일하고 있는 거였어요. 지은아, 오늘도 수고했어. 이거 보너스야. 남자의 목소리가 다시 들렸어요. 그리고 뭔가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아마도 돈을 주는 소리인 것 같았어요. 감사합니다. 사장님 다음에도 잘 부탁드려요. 지은이의 목소리였어요. 정말로 돈을 받고 있었던 거예요. 새댁이 남편 몰래 이런 곳에서 일해서 돈을 벌고 있다니 믿을 수 없었습니다. 귀를 더 기울여 들어보니 다른 목소리들도 들렸어요. 여러 명의 남자들이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그들과 지은이가 함께 웃고 떠드는 소리가 계속 들려왔어요. 돈을 벌기 위해서 말이죠. 새댁이 그런 일을 한다니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었어요. 너무 충격적인 현실 앞에서 몸이 더욱 심하게 반응하기 시작했어요. 심장이 불규칙하게 뛰었고 식은땀이 등줄기를 타고 흘렀습니다. 손은 계속 떨렸고 입안은 바짝 말랐어요. 머리가 어지러웠어요. 혈압이 많이 올라간 것 같았습니다. 가끔씩 앞이 흐릿해지기도 했어요. 너무 큰 충격 때문에 몸이 제대로 반응하지 못하는 것 같았습니다. 가슴이 답답해서 숨쉬기도 힘들었어요. 마치 누군가 가슴을 꽉 조이는 것 같았습니다. 이런 스트레스를 받아본 적이 없어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어요. 벽에 기대어 서서 심호흡을 해보려 했지만 마음이 진정되지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2층에서 들려오는 소리들이 귀를 자극했거든요. 지은이의 웃음소리를 들을 때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이런 일이 알려지면 이웃들이 어떻게 생각할까요? 벌써 몇몇 사람들은 지은이의 행동을 수상하게 여기고 있었어요. 만약 이 사실이 완전히 드러나면 우리 가족은 아파트에서 살기 힘들어질 거예요. 댁 며느리가 그런 일을 한다던데. 이런 소문이 퍼지는 것을 상상만 해도 끔찍했어요. 엘리베이터에서 만나는 이웃들의 시선, 뒤에서 수군거리는 소리들, 마트에서 장을 볼 때마다 사람들의 시선을 받을 거예요. 생각만 해도 견딜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민수의 직장은 어떻게 될까요? 회사 사람들이 알게 되면
민수의 승진에도 영향을 줄 거예요. 아내의 문제 때문에 아들의 미래까지 망쳐지는 거죠. 그 아이가 얼마나 열심히 일하는데 친척들 앞에서도 얼굴을 들 수 없을 거예요. 명절 때마다 모이는 자리에서 어떻게 지은이를 데리고 갈 수 있을까요? 아니면 이 사실을 숨기고 계속 모른 척 해야 하는 걸까요? 시계를 보니 밤 9시 30분이었어요. 지은이가 들어간 지 1시간 반이 지났습니다. 아직도 2층에서는 음악 소리와 웃음소리가 계속 들려왔어요. 언제까지 이런 시간을 보낼 건지 알 수 없었어요. 더 이상 망설일 수 없었어요. 확실한 진실을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설사 끔찍한 현실이라고 해도 모르는 것보다는 아는 게 나을 거예요. 이대로 집에 돌아가서는 평생 이 의심에 시달릴 거였거든요. 천천히 계단 쪽으로 다가갔습니다. 다행히 주변에는 아무도 없었어요. 조심스럽게 한 계단씩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계단을 밟을 때마다 삐걱거리는 소리가 났는데 너무 큰 소리 같아서 걱정이 되었어요. 계단은 생각보다 가팔랐어요. 혹시 소리가 날까봐 조심조심 발을 디뎠습니다. 심장 소리가 너무 커서 다른 사람들도 들을 수 있을 것 같았어요. 귀에서는 맥박이 뛰는 소리까지 들렸습니다. 2층에 거의 다다랐을 때 음성들이 더 선명하게 들렸어요. 지은이의 목소리도 더 또렷하게 들렸습니다. 정말로 그 안에 있었어요. 우리 며느리가 정말로 이런 곳에서 이런 일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2층 복도에 도착했어요. 노래방 문은 닫혀 있었지만 틈 사이로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들려오는 소리들도 더 생생하게 들렸어요. 음악 소리, 웃음소리, 대화 소리까지 모든 게 선명했어요. 문 앞에 서서 잠깐 멈춰 섰습니다. 정말로 이 문을 열어봐야 할까요? 한번 보면 돌이킬 수 없을 텐데. 지금까지의 모든 추측이 현실이 될 테니까요. 그러면 정말로 우리 가족은 끝나는 걸까요? 하지만 여기서 돌아갈 수는 없었어요. 너무 많은 의심과 추측에 시달려왔거든요. 이제 확실히 알아야 했습니다. 그래야만 이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을 테니까요. 조심스럽게 문 손잡이에 손을 댔어요. 차가운 금속의 감촉이 손바닥에 전해졌습니다. 심장이 목까지 뛰어 올라오는 것 같았어요. 이제 정말 모든 것이 밝혀질 순간이었어요. 살짝 문을 밀어봤더니 문이 열렸어요. 아직 잠그지 않았나 봅니다. 틈 사이로 안을 들여다볼 수 있을 것 같았어요.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심호흡을 하고 용기를 냈습니다. 숨을 크게 들이마시고 문을 조금 더 밀었습니다. 그리고 그 틈 사이로 고개를 내밀어 안을 들여다봤어요. 드디어 진실을 확인할 순간이 왔어요.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제가 상상했던 것과 전혀 달랐습니다. 그 순간 제 눈에 들어온 것은 술잔이 아닌 걸레였고 웃음소리가 아닌 먼지 낀 마이크를 닦는 며느리의 손길이었습니다. 지은이는 무릎을 꿇고 앉아서 노래방 기계 아래쪽을 정성스럽게 닦고 있었어요. 그 옆에는 물기가 뚝뚝 떨어지는 걸레와 각종 청소용품들이 어지럽게 놓여 있었습니다. 제가 그토록 의심했던 그 공간은 화려한 유흥업소가 아니라 평범한 코인 노래방이었어요. 벽면에는 작은 코인 투입구가 달린 노래방 기계들이 줄지어 서 있었고 각 기계마다 번호가 적힌 작은 표시판이 붙어 있었습니다. 바닥에는 손님들이 흘린 과자 부스러기와 음료수 자국들이 여기저기 널려 있었어요. 지은이는 작업복 같은 편한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제가 집에서 봤던 화려한 옷차림과는 정반대였어요. 머리는 뒤로 묶어 올렸고 얼굴에는 땀방울이 맺혀 있었습니다. 그 모습은 누가 봐도 성실하게 일하는 직장인의 모습이었어요. 지은아, 3번 기계 동전통 비워줘. 오늘 손님이 많았나 봐.
편의점에서 함께 올라온 그 중년 남성이 말했습니다. 그는 노래방 사장이었어요. 제가 상상했던 수상한 남자가 아니라 평범한 자영업자였던 거였습니다. 네, 사장님, 이 기계 동전이 정말 많이 들어있네요. 지은이는 작은 열쇠로 기계를 열어 동전통을 꺼냈습니다. 동전들이 쏟아져 나오는 소리가 찰랑찰랑 울렸어요. 그 소리를 들으니 이곳이 정말 평범한 코인 노래방이라는 게 실감났습니다. 제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어요. 지금까지 제가 본 모든 것들이 완전히 다른 의미였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지은이가 화장을 하고 나간 건 아르바이트를 하러 가는 거였고, 늦게 들어온 건 청소일이 늦게 끝나서였던 거예요. 그리고 지은이 옷에서 났던 술 냄새와 담배 냄새. 이제야 이해가 되었어요. 코인 노래방을 청소하다 보면 당연히 손님들이 남긴 냄새가 옷에 뵐 수밖에 없었겠죠. 특히 밀폐된 공간에서 오랜 시간 청소를 하다 보면 그런 냄새들이 몸에 배는 건 당연한 일이었어요. 노래방 영수증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지은이가 청소하면서 바닥에 떨어진 손님들의 영수증을 주워서 정리하다가 실수로 가방에 들어간 거였을 거예요. 제가 그걸 보고 온갖 나쁜 상상을 했던 거였죠. 지은아, 오늘도 정말 고생 많았어. 특히 5번 방이 정말 지저분했는데 말끔하게 정리해줘서 고마워. 사장이 지은이에게 감사 인사를 했어요. 그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고마움이 담겨 있었습니다. 제가 상상했던 그런 수상한 관계가 아니라 평범한 고용주와 직원의 관계였던 거예요. 괜찮아요. 사장님, 이런 일이 원래 이렇죠. 손님들이 즐겁게 놀다 가신 거니까요. 지은이의 대답도 너무나 자연스럽고 성실했어요. 그 아이는 정말로 성실한 아르바이트생이었던 거였습니다. 방안을 더 자세히 들여다보니 제가 오해했던 모든 것들의 진실이 보였어요. 바닥 곳곳에 떨어진 것들은 술안주가 아니라 과자 부스러기들이었고, 테이블 위의 얼룩들은 맥주가 아니라 콜라나 사이다 자국들이었어요. 그리고 지은이가 들고 있던 스프레이는 향수가 아니라 소독제였습니다. 코로나 이후로 노래방 같은 곳에서는 마이크를 매번 소독해야 한다고 했죠. 지은이는 마이크 하나하나를 정성스럽게 닦고 소독하고 있었어요. 벽면에 붙어 있는 것들도 제가 처음에 본 것과는 달랐어요. 아가씨 대기 중이라는 명함이 아니라 청소업체 연락처와 기계 수리업체 번호 같은 실용적인 정보들이었어요. 제가 어둠 속에서 잘못 본 거였던 거죠. 동전 정리함 옆에는 작은 장부가 놓여 있었어요. 지은이는 각 기계에서 나온 동전을 세어서 장부에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이것도 평범한 관리 업무의 일환이었어요. 오늘 총 매출이 꽤 괜찮네. 지은아 덕분에 기계 관리가 잘 되어서 고장도 없고. 다행이에요.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어서 좋아요. 지은이의 목소리에서 자부심이 느껴졌어요. 비록 청소일이지만 자신의 일에 대한 책임감과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이제야 그동안 제가 수집했던 모든 증거들이 다르게 해석되기 시작했어요. 지은이 화장대에서 발견했던 그 명함도 단순히 일하는 곳의 연락처였던 거고, 뒷면에 적힌 지은아, 고마워라는 글씨도 사장이 성실한 직원에게 보내는 격려의 메시지였던 거였어요. 어젯밤 목격했던 검은 승용차에서 내리는 장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마 사장이 지은이가 늦은 시간에 집에 가는 걸 걱정해서 태워다 준 거였을 거예요. 그리고 그때 건네준 봉투는 급여였던 거고요. 이웃 아주머니가 했던 말들도 이제는 다르게 들렸어요. 말끔하게 하고 다닌다는 건 지은이가 아르바이트를 하러 갈 때 단정하게 차려입는 모습을 칭찬한 거였고, 모든 것이 제 착각이었습니다. 제가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보다 보니 평범한 일상도 수상하게 보였던 거였어요. 저는 문틈에서 한 걸음 뒤로 물러섰어요. 다리에 힘이 빠져서 벽에 기대야 했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얼마나 큰 오해를 하고 있었는지, 얼마나 지은이에게 미안한 생각을 했는지 깨달았거든요. 머릿속이 복잡해졌어요. 기쁨과 안도감, 그리고 동시에 엄청난 죄책감이 몰려왔습니다. 지은이가 나쁜 일을 하지 않고 있다는 안도감과 그런 순수한 아이를 의심했던 제 자신에 대한 자책감이 뒤섞였어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불안해서가 아니라 너무 다행스러워서였어요. 우리 며느리가 여전히 착하고 순수한 아이라는 걸 확인했으니까요. 그와 동시에 제 자신이 너무 부끄러웠어요. 며느리를 믿지 못하고 의심했던 것, 심지어는 민수에게 말해서 이혼까지 시켜야 하나 고민했던 것까지.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었을까요? 지은이가 청소하는 모습을 더 지켜보니 그 아이가 얼마나 성실하고 열심히 일하는지 알 수 있었어요. 구석구석 놓치는 곳 없이 깨끗하게 정리하고 마이크 하나하나도 정성스럽게 소독하고 있었습니다. 그토록 의심했던 내가 얼마나 잔인했던가. 속으로 중얼거리며 눈물이 났어요. 지은이는 우리 가족을 위해 밤늦게까지 일하고 있었는데 저는 그런 아이를 의심하고 감시하고 있었던 거예요. 지난 2달 동안 제가 지은이를 바라보던 시선들이 떠올랐습니다. 의심스럽다는 눈빛으로 바라봤던 것, 냉랭하게 대했던 것, 심지어는 아들에게 말하지 못해 끙끙 앓았던 시간들까지. 모든 게 제 착각이었던 거예요. 지은이는 그런 저의 차가운 시선을 느꼈을 텐데도 불평 한 번 하지 않고 여전히 밝게 웃어주었어요. 오히려 더 잘해드리려고 노력했던 것 같아요. 그런 며느리를 어떻게 의심할 수 있었을까요? 그때 지은이와 사장의 대화가 더 들려왔어요. 사장님, 저 이 일 언제까지 할 수 있을까요? 집에서 알게 되면 그만두라고 하실 것 같아서. 왜 가족들이 반대해? 아직은 모르세요. 특히 시어머니한테는 말씀드리기가 좀 그래서 괜히 걱정 끼쳐드릴 것 같아서요. 지은이의 목소리에서 고민이 느껴졌어요. 그 아이는 우리에게 걱정을 끼쳐드리지 않으려고 혼자서 이 모든 걸 감당하고 있었던 거였어요. 시어머니가 아시면 굳이 이런 힘든 일 하지 말라고 하실 것 같아서. 그리고 남편한테도 미안하고요. 어떻게 미안해? 남편이 열심히 일해서 가정을 책임지려고 하는데 제가 따로 일한다고 하면 자존심 상해할 것 같아서요. 그래서 비밀로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순간 제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지은이는 민수의 자존심까지 생각해서 이 일을 비밀로 하고 있었던 거였어요. 얼마나 세심하고 배려심 깊은 아이인지. 지은이가 계속 말을 이어갔어요. 사실 생활비가 좀 빠듯해서 조금이라도 보태려고 하는 건데 가족들이 알면 괜히 부담만 될 것 같아서요. 그런 마음이면 충분해. 가족을 위하는 마음이 대단하다. 시어머니도 저 때문에 용돈을 더 주시려고 하시는데 괜히 부담 드리고 싶지 않아서요. 제가 할 수 있는 일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 싶거든요. 제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지은이는 저를 부담스러워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저에게 부담을 드리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있었던 거였어요. 그리고 나중에 아이가 생기면 더 많은 돈이 필요할 텐데 미리미리 준비해두고 싶어서요. 지은이는 이미 우리 가족의 미래까지 생각하고 있었어요. 손주를 위해서도 미리 준비하려는 마음이었던 거죠. 이런 며느리를 두고 제가 얼마나 큰 오해를 했는지. 그때였습니다. 지은이가 동전통을 옮기다가 문 쪽을 바라봤어요. 그리고 문틈 사이로 제 모습을 발견한 거였죠. 어머니, 지은이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당황스러워하는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동전통을 떨어뜨릴 뻔했어요. 저는 어쩔 수 없이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이미 들켰으니 숨을 이유도 없었거든요. 지은아, 내가 왜 이런 일을... 제 목소리도 떨렸어요. 너무 많은 감정이 한꺼번에 몰려와서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몰랐거든요. 어머니 죄송해요. 말씀드리지 못해서. 지은이가 고개를 숙였어요. 그 모습이 너무 안쓰러웠습니다. 지은아,
왜 이런 걸 혼자서? 어머니, 민수 씨에게는 말씀하지 말아주세요.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고 싶어서 하는 일이에요. 지은이의 목소리에서 간절함이 느껴졌어요. 그 아이는 정말로 우리 가족을 위해 이 일을 하고 있었던 거였어요. 지은아, 미안해. 내가 널 오해했구나. 제가 말하자 지은이가 고개를 들었어요. 그 아이의 눈에서도 눈물이 글썽거렸습니다. 어머니가 저를 오해하셨다고요? 응. 내가 밤마다 나가는 걸 보고 나쁜 생각을 했어. 정말 미안해. 지은이가 깜짝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그리고 이내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머니, 그럴 수 있어요.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으니까요. 그 아이는 오히려 저를 이해해주고 있었어요. 그런 너그러운 마음이 더욱 미안하게 만들었습니다. 저는 지은이를 끌어안았어요. 그동안 쌓였던 오해와 의심이 모두 녹아내리는 기분이었습니다. 지은아, 정말 미안해. 우리 착한 며느리를. 어머니, 괜찮아요. 저도 말씀드렸어야 했는데. 두 사람 다 눈물을 흘렸어요. 그동안의 오해가 풀리면서 나오는 눈물이었습니다. 사장도 옆에서 지켜보더니 감동한 듯 말했어요. 이런 며느리 둔 어머니가 복이 많으시네. 지은이는 정말 성실하고 착한 아이예요. 고맙습니다. 우리 지은이가 패 끼치지 않았나요? 무슨 말씀을, 이렇게 성실한 직원 만나기 힘들어요. 지은이의 일이 끝난 후 저는 그 아이와 함께 집으로 돌아왔어요. 길을 걸으면서 많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지은아, 앞으로는 이런 일 말해줘. 우리가 가족이잖아. 네, 어머니, 그런데 민수 씨한테는. 걱정 마. 내가 잘 얘기해 볼게. 내 마음을 이해할 거야. 지은이가 안도의 표정을 지었어요. 그 모습을 보니 제 마음도 편해졌습니다. 어머니, 그동안 혹시 저 때문에 걱정 많이 하셨죠? 아니야. 이제 다 지난 일이야. 하지만 속으로는 제 자신이 부끄러웠어요. 얼마나 많은 밤을 의심으로 지새웠는지, 얼마나 많은 걱정을 했는지. 집에 도착하니 지은이가 따뜻한 우유를 데워주었어요. 어머니, 피곤하실 텐데 따뜻한 우유 드세요. 고마워, 지은아. 우유를 마시면서 생각했어요. 이런 작은 배려 하나하나가 얼마나 소중한지. 그동안 당연하게 여겼던 지은이의 모든 행동들이 새롭게 보였습니다. 어머니, 내일은 일찍 일어나서 맛있는 아침 해드릴게요. 지은아, 넌 늦게 잤으니까 좀 쉬어. 내가 할게. 괜찮아요. 저는 이제 익숙해졌어요. 지은이의 밝은 웃음을 보니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이런 며느리와 함께 살 수 있다는 게 정말 감사했습니다. 그날 밤 잠자리에 누워서 많은 생각을 했어요. 믿음이라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그리고 의심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깨달았습니다. 믿음은 잃는 데는 한순간이지만 되찾는 데는 온 생애가 걸릴 수도 있어요. 다행히 저는 큰 실수를 하기 전에 진실을 알게 되었지만 만약 민수에게 말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가족이라는 것은 서로 믿고 의지하는 관계인데 제가 그 기본을 잊고 있었던 거예요. 지은이를 가족으로 받아들이면서도 진정으로 믿지는 못했던 거죠. 앞으로는 절대 이런 일이 없도록 해야겠다고 다짐했어요. 지은이뿐만 아니라 민수도 우리 가족 모두를 더욱 믿고 사랑해야겠다고요. 다음 날 아침 지은이가 정말로 일찍 일어나서 맛있는 아침을 준비해 주었어요. 민수도 기분 좋게 출근했고 우리 집은 다시 평화로워졌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 평화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알겠어요. 서로를 믿고 사랑하는 마음 위에 세워진 평화라는 걸 말이에요. 지은아, 오늘은 뭐하고 지낼 거야? 집안 정리하고 저녁 준비하고 평범한 하루 보낼 거예요. 그래, 평범한 게 제일 좋은 거야. 정말로 그랬어요. 평범한 일상이 얼마나 소중한지, 그리고 그 일상을 지켜주는 가족의 사랑이 얼마나 큰 힘인지 깨달았습니다.
이제 저는 지은이를 완전히 신뢰할 수 있게 되었어요. 그 아이가 우리 가족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얼마나 책임감 있게 생각하는지 확인했으니까요. 그리고 앞으로 손주가 생기면 지은이는 분명 훌륭한 어머니가 될 거예요. 이렇게 가족을 사랑하고 희생할 줄 아는 사람이니까요. 민수에게도 아내의 진심을 전해줘야겠어요. 지은이가 얼마나 그를 사랑하고 있는지, 얼마나 가족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지 말이에요. 오해는 끝났지만 진정한 이해는 이제부터 시작이에요. 서로를 더 깊이 알아가고 더 많이 사랑하는 시간들이 앞으로 펼쳐질 거예요.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마음 편히 잠들 수 있었습니다. 모든 의심과 걱정이 사라지고 대신 따뜻한 희망이 마음에 자리 잡았거든요. 그날 밤을 지나고 며칠이 흘렀습니다. 집안은 다시 평온을 되찾았지만 제 마음속에는 여전히 무거운 것들이 자리하고 있었어요. 지은이에 대한 오해는 풀렸지만 저 자신에 대한 실망은 쉽게 가시지 않았습니다. 거실 창가에 앉아 바깥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어요. 바로 저 골목 너머에서 지은이는 밤마다 묵묵히 일하고 있었는데 저는 그 골목을 바라보며 온갖 나쁜 상상만 하고 있었던 거죠. 같은 풍경을 보면서도 이렇게 다른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게 신기하면서도 무서웠어요. 이제야 알았습니다. 제가 쥐고 있던 건 증거가 아니라 불신이었음을. 그리고 불신은 가족을 찢지만 믿음은 다시 우리를 이어줍니다. 지은이가 부엌에서 설거지하는 소리가 들려왔어요. 그 소리가 예전과는 다르게 들렸습니다. 전에는 당연하게 여겼던 소리였는데 이제는 그 안에 담긴 성실함과 따뜻함이 느껴졌어요. 매일 우리를 위해 집안일을 하고 밤에는 몰래 일까지 하면서도 불평 한 번 하지 않았던 그 아이의 마음이 담긴 소리였어요. 며느리와 함께 보내는 시간들이 새롭게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에 함께 아침을 준비할 때 지은이가 건네는 작은 말 한마디도 예전과는 다르게 들렸어요. 어머니, 오늘 날씨가 좋네요. 이불 널까요? 그래, 좋겠다. 이런 평범한 대화 속에서도 따뜻함이 느껴졌어요. 지은이의 목소리에는 항상 배려가 담겨 있었고 저를 편하게 해드리려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런 마음을 이제야 제대로 알아차리게 된 거였어요. 점심을 함께 먹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지은이는 항상 제가 좋아하는 반찬을 더 많이 만들어 주었어요. 그리고 제가 드시기 편하도록 작은 그릇에 덜어서 따로 놓아주기도 했죠. 이런 세심한 배려들이 얼마나 소중한 건지 의심에 가려져서 보지 못했던 거였어요. 의심과 오해로 얼룩졌던 시간들이 점차 따뜻한 기억들로 채워져 가고 있었습니다. 어느 오후 지은이가 차를 우려서 가져왔어요. 향긋한 녹차 향이 거실에 퍼졌습니다. 어머니, 따뜻한 차 드실래요? 그래, 우리 오늘은 그냥 같이 앉아 마시자꾸나. 지은이가 제 옆에 앉았어요. 두 사람 다 말없이 차를 마셨습니다. 하지만 그 침묵이 어색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편안하고 따뜻한 침묵이었습니다. 차를 마시면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햇살이 거실로 스며들어 따뜻했어요. 지은이와 함께 앉아서 이런 평범한 오후를 보낸다는 게 얼마나 소중한지 새삼 깨달았습니다. 밤에 잠자리에 들기 전 거울 앞에 서서 제 모습을 바라봤어요. 지난 2달 동안 의심으로 가득 차 있던 제 얼굴이 이제는 많이 편안해진 것 같았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깨달았어요. 믿음은 무너뜨리는 데는 한순간이면 충분하지만 다시 세우는 데는 정말 오랜 시간이 걸릴 수 있어요. 다행히 저는 돌이킬 수 없는 실수를 하기 전에 진실을 알게 되었지만 만약 그렇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가족이라는 것은 서로를 믿는 마음 위에 세워지는 거라는 걸 이제야 제대로 이해했습니다. 아무리 가까운 사이라도 믿음이 없으면
관계는 금세 무너질 수 있어요. 반대로 믿음이 있으면 작은 오해나 갈등도 금세 풀릴 수 있고요. 지은이를 의심했던 그 시간들을 생각하면 아직도 가슴이 아팠어요. 그 순수하고 착한 아이를 어떻게 그렇게 의심할 수 있었을까요? 제 안에 있던 편견과 선입견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깨달았습니다. 이제 우리 집의 일상은 완전히 회복되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지은이와 함께하는 식사 준비, 오후에 함께 마시는 차 한 잔, 저녁에 셋이서 나누는 대화들. 모든 것이 예전과 같아 보이지만 제게는 전혀 다르게 느껴졌어요. 같은 일상이라도 어떤 마음으로 바라보느냐에 따라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의심과 불신으로 바라보면 모든 것이 수상해 보이지만 믿음과 사랑으로 바라보면 모든 것이 아름답게 보여요. 지은이가 설거지하는 소리, 청소기 돌리는 소리, 빨래, 널 때 들려오는 작은 소음들까지도 이제는 소중하게 들렸습니다. 그 소리들 하나하나가 우리 가족을 위한 사랑의 표현이라는 걸 알았으니까요. 문득 그동안의 일들이 교훈으로 다가왔습니다. 감시보다는 믿음이, 의심보다는 대화가 훨씬 중요하다는 것. 그리고 가족이라는 것은 서로를 완전히 이해할 수는 없어도 최소한 믿고 사랑하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라는 것. 지은이를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그 아이도 분명 저에 대해 서운했던 적이 있을 거예요. 어색한 시선을 받으면서도 참고 견뎠던 시간들이 있었을 테니까요. 하지만 지은이는 불평하지 않고 오히려 더 잘해드리려고 노력했어요. 그런 너그러운 마음이 결국 우리 가족을 지켜준 거였습니다. 그날 밤 잠자리에 들기 전에 지은이 방 앞을 지나가는데 그 아이가 일기를 쓰고 있는 모습이 보였어요. 어떤 내용을 쓰고 있는지 궁금했지만 이제는 몰래 엿보거나 의심하지 않기로 했어요. 믿음이라는 것은 모든 것을 알려고 하는 게 아니라 알지 못해도 상대방을 신뢰하는 거니까요. 제 방으로 돌아와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앞으로는 지은이를 더욱 믿고 사랑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리고 혹시 또 다른 오해나 갈등이 생긴다면 이번처럼 혼자 끙끙 앓지 말고 솔직하게 대화하겠다고 마음먹었어요. 가족이라는 것은 완벽한 사람들이 모인 게 아니라 서로의 부족함을 이해하고 채워주려는 사람들이 모인 거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오늘 날씨가 정말 좋네요. 그러게. 이런 날은 마음도 좋아져. 창밖으로 보이는 하늘은 맑고 푸르렀어요. 구름 한 점 없이 깨끗한 하늘을 보니 마음도 개운해졌습니다. 그때 깨달았어요. 행복이라는 것은 멀리 있는 게 아니라 바로 이런 순간에 있다는 것을. 가족과 함께 나누는 평범한 아침, 함께 바라보는 맑은 하늘, 서로를 향한 작은 배려들. 이런 것들이 모여서 진짜 행복을 만든다는 걸 말이에요. 이제야 알았습니다. 우리가 찾고 있던 것은 언제나 가장 가까운 곳에 있었다는 것을.